이번엔 경제 사회 문제 좀 하겠습니다. 이 요즘 뭐 한 30대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 굉장히 주변에서 과거에 고시 합격한 사람처럼 대단하게 취급을 하고, 특히 뭐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흙수저 출신이 이렇게 대기업에 갔다 그러면 뭐 좋은 대학을 충분히 틀림없이 나왔을 거고 뭐 굉장하게 주변에서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뒤로 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해서 30대들한테 맹퇴를 신청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소개되는 내용에 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B사에 천신만고 끝에 국내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공학을 전공하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런 B사에 고시에 가까운 전쟁을 치러서 입사한 사람한테 이제 이분은 또 결혼까지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 A씨한테 지금 위에 회사 측에서 대뜸 회사가 어렵다면서 면담을 요구하더니만 희망퇴직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상에 회사가 부침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부장급이 평가한 인사고과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생각할 시간과 선택의 기회를 주니까 잘 판단해라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면서 면담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면담을 하다가 이제 면담 횟수가 점차 늘어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라 하는 건 아니지만 니는 희망퇴직 대상에 사실상 선정되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돈 받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얼마를 받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10년을 근무해야 사실상 뭐 1년치 연봉을 받는데 2년치 연봉이나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뭐 그래가 희망퇴직에 결국은 사인을 했대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주변에서 축하받고 난리였는데 금방 30대가 되자마자 회사에 쫓겨나가는데 자기 사업부의 직원들 20%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이 30대, 이분은 30대인데요. 이제 20대 정규직 사원한테도 지금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 옛날에는 부장급 이상 40대 중후반 이상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이제는 20, 30대 직원들한테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즉 전 회사의 사원들한테 희망퇴직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은 경영상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 사원들로 보고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 대상이 된 전 사원들은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받은 이 사람들은 뭐 작년에 결혼했는데 좀 봐주라고 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이 되면 받는 그 상실감과 충격이 이루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퇴직 위로금은 뭐 한 6, 7천만 원 선이고 한 해 연봉 별도로 주고 애가 있으면 한 명당 1,000만 원의 학자금 준다는 겁니다. 그래 봤자 제가 봤을 때 뭐 1억 한 1, 2천일 건데요. 이 돈 받고 20대, 30대에서 대기업에 나오게 되면 옛날처럼 대기업 나왔다고 다른 회사에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 저 친구 그 좋은 직장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뭔가 희망퇴직 당했으니까 쑤시하다. 이래서 사실상 다른 직장에 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희망퇴직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절망퇴직인데요. 그래서 이 20대, 30대조차도 명색이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또 뽑아요. 올해 뭐 이 신규 모집해서 몇천 명을 뽑으면서 또 뽑아놓고는 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자기 회사가 그 분야에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면 그 분야에서 20, 30대 사원들 갓 들어온 지 5년 안팎에 되는 20, 30대 사원들한테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이 사회가 옳은 거냐. 그래서 누구는 이런다는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공군다. 정말 큰일이다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30대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쇼윈도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쇼윈도우 세대가 뭔 말이냐? 여러분 이 화려하게 이 명품들이나 아주 멋진 상점에 이 물건들을 파는 쇼윈도우 즉 전시대를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살 수 없는 물건들이 이 상점 내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또 저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 이상의 괴리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영화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입으면 쇼윈도우 일종의 마인드를 가진 여인을 갖다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미국 뉴욕의 화려한 파티걸로 살아가면서 사실 살아가는 모습은 장녀 가깝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항상 티파니 가게 앞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보석 가게 티파니 가게 앞에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 티파니 가게에서 파는 보석을 갖다가 쳐다보는 그런 어떤 오드리 헵번의 마음도 역시 쇼윈도우 세대와 똑같았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지금 30대가 왜 쇼윈도우 세대라고 이렇게 불리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요. 한참 이 대한민국의 성장기인 80년대 중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한참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부모들은 다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그래도 굶지 않고 공공하지 않고 다수가 좀 마음 편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놓고 나오면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결혼이라는 바늘구멍을 뚫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깝깝함을 느끼면서 괴로워할까요? 이게 이제 동아일보하고 딜로이트가 진행한 이 행복지수에서 보면 절 연령대에서 30대가 제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20대보다 30대가 높고 30대보다 40대가 높고 이래야 되는데 30대가 행복지수가 제일 낮다는 것은 이 30대는 그래도 20대보다는 구직을 훨씬 많이 해서 대부분은 직장이 조금 있는 형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안정도도 조금은 이렇게 상승이 됐을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여가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20대보다도. 그래서 한국의 30대가 일을 통해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도 크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희생만 요구받아서 삶의 질이 가장 낮아진다. 직장에서는 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정규직이라든지 월급 수준이 만족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33% 627만 명이 비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은 갈수록 벌어지고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는 월 146만 7천원이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나 이 월세 비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30대 또는 결혼을 한 30대가 느끼는 주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30대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살까? 그래도 재수가 좋아서 결혼을 한 30대는 내가 이거 도대체 이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월급으로 어떻게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까?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만족해야 살 건데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대다수가 절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턱에 갓 통과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30대가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세대로 여기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 그 앞에 세대보다 저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이죠. 훨씬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60년대에서 자랐는데 1960년대 이 사람들은 1980년대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뭐 응답하라 1988이나 응답하라 1994의 세대가 이 사람들일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복하고 이전 세대보다 풍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엄청나게 치열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좋은 기억을 갖고 살았는데 다 중산층의 자녀들로. 근데 크면서 스스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상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우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쇼윈도우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하나 이 언론에 놓은 한 사람 예를 들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A씨는 세 번째 직장을 찾고 있는데 마케팅 업무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연봉 4천만 원으로 이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뭐 연봉 4천만 원 받는 직장도 30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요즘 이런 직장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간 회사는 제조업을 하는 지인의 회사인데 여기도 또 제조업에서 자기가 계속 뒤처지는 거 가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못하던 애는 부모 잘 만나가 지금도 골프 치면서 자기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자기의 삶은 갈수록 박하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흑수저 계급론처럼 부모로부터 크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 30대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또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되면서 겪는 고충들 또 미래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우리 사회에서 초유년 시절과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그래도 가장 행복하게 보냈다 싶은 30대가 지금 이 사회 세대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닌 겁니다. 치킨 공화국. 이게 치킨 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닭집 이야기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치킨 전문점이 36,000개인데요. 평균 생존기간이 2.7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킨 공화국이라는데 우리 국민이 하루에 닭을 얼마나 드시는가 하면 60만 마리를 먹고요. 서울에는 100m마다 치킨집이 하나씩 있답니다. 자, 그런데 치킨집 주인이요. 이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안 하면 거의 안 팔리고 허접한 치킨집인가 해서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하면 실제로 창업을 할 때 수천만 원에 프랜차이즈에 지불하는 비용 이러면 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이 가게도 빌려야 되고요. 그런데 재료비, 판촉비, 상가, 임대료 이런 걸 매달 받아가니까 실제로 한 달에 200만 원을 14시간씩 하루에 일하면서 가져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택시 기사보다도 더 열악한 것이 치킨집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치킨집을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닭부터 시작해가 모든 재료, 무까지 박스까지도 다 프랜차이즈점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그 납품 받는데 그거 결제해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특약으로 하루 200만원 매출 보장, 적극적인 홍보, TV 광고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이 매출이 보상 규정은 없고 판촉 행사고 뭐고도 없다라는 겁니다. 서류만 믿고 그 사인했는데 나중에 보면 법적인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전부 자기들이 와서 다 해먹는. 그러니까 닭대고 인테리어하고 재료 무슨 장비부터 전부 팔아먹는데 망하고 나면 그거 그냥 뜯어갖고 고철로 내야 되는 겁니다. 고철 비용도 못 받아요. 그래서 2.7년 만에 다 망하면 누가 돈 버느냐? 프랜차이즈 주인이 돈 법니다. 남산 밑에 가면 조그만한 닭이 좀 맛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도 치킨 본점이라 붙여놓습니다. 그 집도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안 망하는 것이 음식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거기에 아무런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아주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시켜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이 시스템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이 창조 경제냐. 저는 왜 정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해서 일정한 규정이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로 TV에 나와가지고 맨날 자기 광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언론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정말 한심한데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금지시키고 프랜차이즈 이 업체에서 재료나 인테리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의무 규정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허가를 인접한 부분에서는 동일한 그 업종을 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뭐 규제 완화 해가지고요.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완전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데 저는 프랜차이즈 그 업체 사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이제 구급차 즉 119 연락하면 오는 앰뷸런스가 벤저 이 구급차를 갖다가 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이 그렇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벤저 구급차에는 온갖 첨단 영상의학 시설까지 다 있어서 이 구급차에 타서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잘 안 돼서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2억씩 들여갖고 8대를 사와서 16억이나 들었습니다. 이 벤저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보다 3배가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구급차는 한 7천만 원도 안 하는데 벤저 구급차는 2억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마자 환자의 상황을 병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원격 영상 진료 장비가 중요하다. 이래서 2억이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해당 병원하고 연결해서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보여주면 응급실의 의사가 어떻게 조치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 영상 원격 장비가 무용지물이더라는 겁니다. 통신 시스템이 국내 표준과 달라서 병원을 연결하는데 5분씩이나 걸리다 보니 그 시간이면 벌써 병원에 도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결하지 말고 뭐 벤츠니까 좀 잘 달리니까 속도 좀 더 내가 빨리 병원 도착하는 데나 이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환자를 싣고 난 뒤 장비 연결에만 5분이 걸리다 보니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원격 영상 장비 때문에 벤츠 구급차를 도입했는데 사실상 1급 구급, 일반 구급차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현장 실용성에 있어서는 더 나쁘더라는 거예요. 왜 나쁘냐? 이 차체가요. 폭, 높이, 길이가 일반 구급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골목길이나 낮은 터널은 진입도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급차가요. 이 필요로 하는 데는 보면 이 못 사시는 분 산동네, 골목동네가 많은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커가지고. 그래서 이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고 비싼 부품비 한번 사고 나면 또 이 외제차니까 부품비가 엄청나게 들고 또 수리하려면 멀리 차를 끌고 가서 수리해야 되고 보험료 부담도 훨씬 높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해에 일반 구급차보다 5,600만 원 든다. 우리나라 소방이서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방방재복 불 끌어 지나가러 갈 때 제대로 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장비도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는데 왜 여기 벤처 구급차를 하겠다고 누가 아이디어를 넣는지 정말 쳐죽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중북에 이제 8대가 다 공급이 된 모양인데요. 이 8대 벤처 구급차 유지비에 사용된 예산만 해도 5년 동안 1억 4천만 원이라 유지비가. 그래서 이 도소방본부는 내년에 벤처 구급차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올해 안에 6대를 바꾸고 남은 2대도 내년에는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중부 소방본부에 벤처 구급차를 사겠다 한 분 혹시 벤처 구급차 파는 그 뭡니까 차 딜러부터 소주 한 잔 접대 받았습니까? 딜러만 좋은 일 시키고 엄청난 돈 낭비하고 이렇게 사라지는데요. 요즘 원격 뭐 영상 진료를 도입하겠다 어쩐다 이런 부분에 지금 뭐 계속 난리인데요. 그것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를 하기 전에는 생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고민을 해보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